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97회 이론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회계상의 거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발생된 거래를 분개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분개가 없는데 뒤에 발생된 거래를 볼게요. 임차 보증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분개에 필요한 계정 과목이나 금액과 관련된 부분들은 표시를 하면서 읽어주면 좋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임차보증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는 회계상의 증감 변화가 있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자산이고요. 보증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한 거래입니다. 차변에 임차보증금 3천만 원 자산 증가하고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합니다. 1번 분개 되는 거래가 맞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가 500만 원의 마스크가 소실되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 손실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변에 재해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이 발생하고요. 대변에는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500만 원 감소합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마스크 8만 장을 8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상품의 주문서를 메일로 발송하다. 상품의 주문서를 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회계상의 증감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의 거래이기 때문에 순자산의 변동이 없죠. 그러므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도 보겠습니다. 카드 대금 50만 원이 통장에서 이체되다.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됐었을 겁니다. 차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요. 대변에는 통장에서 이체되었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4번도 분개가 가능하고 회계상의 거래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회계상의 거래는 반드시 회계상의 증감 변화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주문이나 계약, 담보 제공, 채용 이런 경우에는 증감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거래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경우를 골라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의 계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번부터 계정 과목 분류를 먼저 해볼게요. 1번은 미수금입니다. 안일미 받을 수 동금. 아직 받지 못한 돈인데요. 다음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자산에 해당이 되죠. 2번 보겠습니다. 선수금입니다. 먼저 받은 돈. 먼저 받았기 때문에 돈이 발생되어서 왠지 자산 같지만 미래 시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 돈은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무언가를 줘야 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계상에서 의무는 부채입니다.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죠. 선수금은 부채이고 3번 보겠습니다. 차량운반구인데요. 차량운반구는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유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 되겠죠. 4번은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은 대표적인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과 3번, 4번은 모두 자산인데 2번 선수금만 부채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자산부채자본 수익 비용 각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이고 취득 당시 만기가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를 하죠.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야 하고요.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이고 취득 당시의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 기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3개월 이내인 것은 모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계정 표시를 합니다.
현금 및 현금 자산에 해당이 되는 계정 과목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당좌 예금 맞고요. 2번 통화대용증권, 통화, 지폐나 주화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증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맞습니다. 우편한 증서도 현금성 자산으로 표기를 하고요. 받으러음은요, 어음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으로 외상 매출금과 함께 통합 계정 표시를 해요. 그래서 매출 채권으로 표시가 되고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을 같이 통합해서 매출 채권으로 재무상태표에 표기를 합니다. 답은 4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통화 그리고 타인 발행 수표, 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수시 입출식 예금이 해당이 되죠. 네, 3번은 4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총 수익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총수익을 계산한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총수익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들을 보니 당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공식을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당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죠.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계산된 당기 순손익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데 공식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계산 공식입니다. 재무상태표 항목인 재산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손익계산서 항목인 손익법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법은 자본끼리 차감을 해야 하여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계산되고요. 손익법으로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야 자본이 계산되죠. 여기에서 기초는 기초끼리 계산을 해야 하고요. 기말은 기말 항목끼리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자본 등식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총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수익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과 총비용 금액을 알아야겠죠. 총비용은 10만 원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재산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자산이 있고 기초자본이 있어요. 기초자산이 80만 원이고 기초자본이 64만 원이죠. 80만 원에서 기초부채에 얼마를 차감해야 64만 원이 될까요? 네,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초부채는 16만 원이 되겠고요. 기말자본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차감해야 되죠. 네, 기말자산 120만 원에서요. 기말부채 30만 원을 차감하면 기말자본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산한 기말자본 90만 원에서요. 기초자본 64만 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겠죠. 당기순이익은 26만 원이 되겠네요. 재산법으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손익법으로 계산한 당기순이익과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26만 원이 되겠고요. 얼마에서 10만 원을 차감해야 26만 원이 될까요? 네,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36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과 같은 문제는 매회 등장하는 문제죠. 반드시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재산법과 손익법 공식 꼭 외워주시고요. 총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손익법으로 계산하는 금액이 불충분하다면 재산법으로 계산해서 당기순이익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예시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라고 제시문이 되어 있는데요.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묻는 예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수리와 관련된 지출 문제가 있을 때는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는지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 사용하기 위한 기간이 연장되거나 실질적인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예를 들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지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다든지 용도를 변경해서 개량, 증축, 확장, 사용용도 변경 등으로 가치 증대를 가져오는 지출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익적 지출은요, 원상을 있는 그대로 회복을 시키거나 현상 유지 혹은 유지 보수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건물의 외벽을 도색했다든지 파손된 유리창 교체, 기계 장치의 소모품 교체, 차량의 오일 교환, 이런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해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를 하는데 비용 중에서 수선비로 처리를 합니다. 네, 수선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1번 보기부터 어떤 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건물에 피난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없던 것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증대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고요. 2번 보겠습니다. 파손된 건물 유리 교체예요. 원래 있는 그대로의 원상 회복, 현상 유지만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수선비,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인데요. 없던 것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증대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자산 처리를 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인데요. 용도 변경을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게 되죠. 네, 답은 2번 수익적 지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과 같은 문제는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라 라고 분계를 묻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1번부터 발생된 거래를 분개를 해볼 건데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나온 거래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부터 분개해 볼게요. 1번입니다. 영업부 직원들의 야근 식대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중요한 분계 계정 과목은요. 직원들 그리고 10만 원 현금입니다. 직원들 복지 혜택, 복리후생을 위해서 식대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고요. 대변은 현금, 당좌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네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비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판매할 때 발생한 배송비는요. 운반비로 판매비와 관리비 회계 처리하고요. 대변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2번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광고용 전단지 인쇄대금 3만 원을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주었다면 광고용은 모두 광고선전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3번도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맞고요.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소망상사의 단기차입금 1,000만 원에 대한 여기까지는 분개가 없고요.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이 발생하고요.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 외,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을 하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라면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영업활동하고 관련 있는 영업비용인데요.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 계정과목 끝에 글씨가 무슨 비, 무슨 류, 혹은 세금과 공과, 종업원의 급여,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6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전기 문제였네요. 다음 아래의 분계의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전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것을 찾는 건데요. 12월 1일 거래를 먼저 보겠습니다. 차변은 접대비 100만원 비용 발생했고요. 대변은 현금 100만원 자산 감소한 거래가 되겠네요. 전기를 한다면 접대비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T계정을 작성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인데요. 접대비가 차변에 있기 때문에 차변에 상대 계정 과목에 현금을 적고요. 금액은 접대비의 금액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접대비의 전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요. 현금을 전기한 것은요. 현금이 현재 대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상대 계정 과목인 접대비를 기재하고 금액을 현금의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접대비 100만원 이렇게 전기가 되겠네요. 올바른 것으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접대비는 차변에 있기 때문에 계정 과목 상대 계정 과목을 적어야 하고요. 현금은 대변에 있기 때문에 대변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전기하는 방법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거래의 판료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래의 판료소를 물었기 때문에 분개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개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본의 증가 거래인데요. 자기 자본 5천만 원을 대표자 명의통장에서 출자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본 5천만 원을 통장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5천만 원 증가하고요. 자산 증가입니다. 대변은 출자했기 때문에 자본금도 5천만 원 증가합니다. 출자는 계정 과목 자본금으로 분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번은 맞는 분개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차변은 자산의 증가이고요. 대변은 자산의 감소인데요. 기계장치 7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여 구입하다. 기계장치를 구입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기계장치 700만 원이라는 유형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은 보통예금이라는 당좌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부채의 증가인데요. 금융기관에서 1억을 1년 만기로 차입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다. 은행에서 현금을 빌려온 거래이기 때문에요. 차변에 빌려왔으니 현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증가하겠고요. 대변은 1년 만기이기 때문에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유동부채가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3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차변은 부채의 증가, 대변은 자산의 감소인데요. 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재를 하죠. 만약 부채가 증가된다면 대변이고요. 차변의 부채가 기재된다면 부채의 감소 라고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4번이 먼저 거래 판료수가 옳지 않은데요. 분개도 같이 볼게요. 약속 어음을 300만 원을 발행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다라고 했습니다. 외상매입금이라는 유동부채를 상환한 거래인데요. 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는 유동부채가 감소하고요. 대변은 지급어음이라는 유동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는 부채의 감소이고요. 대변은 지급어음이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예시였네요. 네, 답은 4번이었고요. 8번과 같은 문제 거래의 판료수는 매회 등장하기 때문에 거래의 판료수 올바르게 어느 쪽 차변과 대변 중에서 어느 쪽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항목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아래의 설명에서 괄호 안에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설명 보겠습니다.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 또는 매입 원가이다. 가로 안의 산출 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기재한다 라는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의 힌트는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에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는 매출 원가라는 영업비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은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순매입액 마이너스 팔지 못하고 남은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계산을 하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고요. 산출 과정은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져 있고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 매출을 위해서 희생된 원가는 매출 원가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유형 자산은 시간이 경과하고 사용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감소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감가라고 하는데요. 유형 자산 중에서 감가 대상이 아닌 자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가치가 줄어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토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감소하는 유형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가치가 줄어들지 않지만, 건설이 완료가 돼서 건물으로 해당 계정으로 대체가 된다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답은 4번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기말 자산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단, 부채 총액은 기초와 기말이 동일하며 주어진 자료만 고려한다 라고 했습니다. 11번 문제도요. 앞에서 푼 문제와 동일하게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는 재산법과 손익법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당기순이익 구하는 방법 중 재산법은 자본끼리 차감을 하는 거였죠.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을 하면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익법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요.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을 하면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게 됩니다. 주어진 자료를 먼저 볼게요. 수익총액과 비용총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금방 구할 수가 있네요. 수익은 48만 원이고요. 비용은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손실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비용이 더 많다면 손실, 수익이 더 많다면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기순손실은요.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만 원이 당기순손실이 되고요. 그렇다면 재산법으로 계산하는 것도 24만 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4만 원이기 때문에요. 기초자본이 더 많아야 됩니다. 먼저 기초 자본을 보니까요. 55만 원이 되겠네요. 기초 자본이 55만 원이라면 기초 자본이 24만 원이 더 많아야 되죠. 그렇다면 기말 자본은 31만 원이 됩니다. 31만 원에서 55만 원을 차감하면 마이너스 24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자본 금액은 31만 원이 되고요. 기말 자본은 31만 원이기 때문에 기말 자본 31만 원, 그리고 부채 총액은 기초와 기말이 동일하죠. 그래서 기초의 부채 총액은 80만 원이기 때문에 자본에서 부채를 더하면 기말 자산이 됩니다. 기말 자산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말 자산 금액은 자본에서 부채를 더한 111만 원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11번 문제는 기말 자산을 찾는 문제였지만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계산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공식 꼭 외워두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도 역시 계산 과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지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갖는 비화폐적 자산과 관련된 계정으로 올바른 것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힌트인데요.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면 무형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의 종류 중 무형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형체가 없는 무형 자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자산으로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 제공,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물리적인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무형자산 종류로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산업재산권 중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고 영어권과 개발비,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개정 과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형자산은요, 산업재산권 종류가 특허권부터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해당이 되고요. 개발비와 저작권이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분류해 볼게요. 1번은 기계장치인데요. 물리적인 형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2번은 특허권인데요. 산업재산권의 종류 중 하나이죠.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은 급여인데요. 급여는 비용이고 비용 중에서도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은 지급 임차료인데요. 임차료는 비용에 해당되고요. 비용 중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12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상품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대변의 상품 매출 계정으로 분기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은 경우의 분계는 차변의 현금이라는 당조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은 선수금이라는 유동부채가 증가하게 되죠. 선수금은 부채에 해당하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로 만약 분계를 했다면 차변에는 현금, 대변에는 상품 매출 이렇게 분계가 됐을 텐데요. 상품 매출은 영업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분계하는 것이 맞는데 대변의 선수금이 아닌 상품 매출로 잘못 분계를 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다면 부채를 기재했어야 되는데 부채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는 과소계상되고요. 수익은 기재하면 안 되는데 기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증가하여 과대계상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과 같은 문제는 분계를 직접 해서 비교를 한 후에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자산에 대한 개념이 맞습니다. 1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이다. 맞고요. 자본을 순자산으로도 부릅니다. 순자산이 맞고요.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이다. 자본에 대한 옳은 설명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라고 했는데 부채는 의무가 맞는데요. 유입이 아니죠.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입니다. 기업이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기업 시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이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도 보겠습니다. 복식보기를 적용 시에 대차평균의 원리가 사용된다. 옳은 설명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유입이 맞는데요. 부채는 유출이 키워드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것인데 순매출액 구하는 공식과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매출액 구하는 공식입니다.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과 애누리, 매출 할인을 모두 차감을 하면 순매출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매출액은요,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는데요.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보면 매출액이 1억인데요. 매출 환입과 매출 애누리가 있습니다. 환입과 애누리는 차감을 해야 순 매출액이 계산이 되겠죠. 순 매출액을 계산을 하면요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에서 300만 원을 차감을 하니 9,700만 원이 순 매출액이 되고요. 순 매출액이 9,700만 원, 매출 원가는 구해져 있네요. 그래서 9,700만 원에서 7천만 원을 차감을 하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2,700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2번 2,700만 원이 답이 되겠고요. 간혹 문제에서 매출 원가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까지 추가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회계 2급 97회 이론 기출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